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6.11 대책과 2022년 세제 개편안 정책 발표로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는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배담회장을 펼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하락 전망이 3년 만에 상승 전망을 앞질렀습니다.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전망하는 시그널일지, 자, 우리 세 분 패널분들에게 현재 시장의 어떤 그 패널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관점을 좀 한번 여쭤볼 텐데요. 먼저 우리 평론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7월 24일에 발표된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요, 실제 7월 달에 이제 전국 주택 가격이 평균 매매가가 이제 보합으로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민간이잖아요. 이제 상승세가 꺾인 것이 2019년 이후에 한 3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정부의 공인 시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로는 이미 지난달 그러니까 7월 달, 6월 달에 이미 그 상승세가 이제 하락으로 이제 변한 부분이 있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실제 부동산은 이제는 하락 국면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거래량도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은 1월과 5월에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 봤더니 실제 1월과 5월 사이에 지금까지 2006년부터 통계를 쭉 봤을 때 가장 적었다라는 이제 통계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통계도 하나 나왔었는데, 공인중개사 폐업 건수가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하락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평론가의 어떤 그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우리 송승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올 하반기는 수요 부족론, 작년만 해도 공급 부족론이 굉장히 핫한 그 키워드였는데 수요 부족론하고요. 또 8월 전세 대란에 대해서 걱정을 했잖아요. 오히려 8월 역전세 대란을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 환경이고요. 또 금리가 상당히 그 스텝,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빅스텝이라 하는 그 발걸음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전세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는 금리 인상했을 때는 매매는 실질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려보기 때문에 둔감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사용 가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높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환경이고, 이런 사용에 대한 가치가 지금 월세 쪽으로 조금 더 편중이 되다 보니까 월세를 지금 선택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또 집값의 일정하게 그 고점이라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이탈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출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7월 달부터 강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리라는 것들이 상당 부분 일정하게 속도를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소비 심리 때문에 뭐 가처분 소득도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그 미국에 있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서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주택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뭐 국내 그 경제도 중요하겠지만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수요 공급이 조절될 때까지는 금리의 속도라든지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또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도 현 세대가 지금 집을 구입할 때 3% 이자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불확실성 같은 경우가 있기 전까지는 뭐 계속적으로 그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요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떠나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8월 전세 대란보다는 역전세난을 좀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깡통 전세에 대한 그런 대비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죠. 금리 이런 속도에 맞춰서 주택 외적으로도 소비하는 심리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 그 송승현 대표님 얘기를 듣게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키를 보게 되면 수요 부족 시장으로 지금 하나로 수요가 왜 부족했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해 8월부터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번에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3%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뭐 3.5% 목표를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가파르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이 수요가 대기 수요로 남았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은 지난 2월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여기에 영향을 덜 받는 8개의 도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5개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은 2월 달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이게 이제 과연 그러면 지금이 꼭지점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이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하락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락의 시작이다. 네. 우리 송 대표 말씀하신 대로 이 그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동성 자금이 많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 유동성 장세를 좀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그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은 아마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가 대기 수요로 남으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결국에 또 급매물을 발생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락 시점. 현 시점에서부터 계속 하락 기조로 갈 것이다. 그렇죠. 라고 보시는 네. 거죠. 이 얼만큼 길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중에서 가장 큰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에서 분명히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의 가스를 4분의 1, 3분의 1 정도 쓰고 있어요. 오늘도 아마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스를 막을 겁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그러면 유럽의 경제 타격이 미국으로 갈 거고 우리가 미국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지난 2, 4분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0.4%밖에 안 됐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이런 상황이 국내 경제도 어렵게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유가가 올라갈 겁니다. 지금 150달러가 넘는 유가가 향후에 아마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같은 걸 보면은 380달러까지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아이브은행들이. 이 유가가 올라가면 경제가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세를 꺾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의 금리 변동에 대한 시기열 분석을 해봤는데 이럴 경우에 금리가 변동될 때 부동산 가격에 타격을 주는 건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 타격을 주고요. 최대 18개월 정도까지 줍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그 이후의 변수는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 금리에 관계없이 집을 못 삽니다. 이 경기 침체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덮치거나 국내 경기 침체가 온다면 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뭐 이렇게 되지 않길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금리 상승과 내년도 이어지는 경제 상황이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그 전망을 가름하지 않겠나. 자, 우리 세 분 얘기를 들으면서 전반적인 현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엿봤고요. 그럼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현 시장의 분위기, 지금 세 분께서 공익이 말씀하셨던 금리 인상, 대출 규제에 대한 그리고 경기 침체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우리 평론가님,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시세,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요. 네. 추가적으로 예고돼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어떻게 좀 미치고 있나요? 실제 금리 인상은 역시나 이제 자산 가치를 이제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까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금리가 급적으로 지금처럼 이제 빅스텝, 그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한국은행이 또 모르죠. 전보 스텝이라고 해서 한 번 더 0.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기가 위축이 되고 경기 침체로 이제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 통계를 봤더니 기준금리가 이제 0.5%포인트 정도 빅스텝이 단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과거의 금리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금리가 굉장히 낮았을 때가 0.5%였거든요. 이게 2020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동성도 많아지고 이제는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그 당시에 가격 변동률이 20% 내외였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시기였거든요. 역시나 저금리 상태가 이렇게 이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현재는 이제 빅스텝이다.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정도 올리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거든요. 역시나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향 안정화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여파가 이제 선도 50 지수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죠. 선도 50 지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구수 곱하기 이제는 매매 가격. 거기서 상위 50개의 단지의 시가총액의 변동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선도 50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부동산의 매매 지수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시가총액도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대장주 중심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역시나 이제는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을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큰 틀의 원론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님. 네. 자,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들께서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2021년도까지 가파르게 각 금액대가 올랐어요. 네. 과연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네. 하락기다, 네. 내려갈 것이다. 네. 얼마큼 내려갈 것 같습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금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격, 뭐 자산 가격은 역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이 3%가 올라가면은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이 시계열 관련돼 가지고 분석을 한 것처럼 국토연구원에서도 보고서 관련돼 가지고 연구한 자료를 보면은 이런 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한 15개월에서 한 18개월 동안 그 후까지도 계속적으로 여파가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하게 이런 가격이 낮춰진 게 중요한 것보다도 생각보다 장기간 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뭐 주택 가격을 아무래도 대출 규모가 적은 강남 지역 같은 경우도 최근 꺾였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내가 대출을 받지 않고 주택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집값이 안 꺾일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강남에 계신 분들은 사업소득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업의 그 소득이 줄거나 또 축소가 된다면은 주택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마련을 해서 사업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주택 가격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을 때는 강남의 주택 가격도 꺾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 침체가 이 금리 인상보다도 상당히 그 영향력이 큽니다. 실질적으로도 경기 침체가 있을 때는 정책적으로 자꾸 개입을 해도 정책 기여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금리가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는 금리를 올려도 주택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금리의 영향보다도 이게 금리가 시장 환경의 변화를 갖고 오고 경기 침체가 있게 된다라면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 또 뭐 강남 지역은 꿋꿋이 버틸 거다라는 뭐 희망적인 그 신호가 나오기는 좀 어렵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15%지만 그 이상으로 뭐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은 더 하락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자는요. 2021년도 상승분은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16, 17년도, 18년도까지 가격대의 극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 과연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고 어느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지 한번 말씀해 결론부터 주시죠.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 금리 인상이 이제 그 내년 상반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역금리가 되면은 그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기보다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할 겁니다. 주식 시장이 채권으로 가거나 이럴 될 텐데 채권 시장마저 불안하거든요, 지금. 그 여파가 올 연말 지나서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그 여파는 내년 상반기까지 분명한 사실이고 거기에 이제 경제 침체나 경제의 어려움까지 덮쳐지면 적어도 저는 한 3, 4년 길게는 짧게는 2, 3년 정도는 부동산 시장이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문제는 경기 침체가 되거나 어려워지면 정부가 금리를 무리하게 또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딜레마가 될 수 있는데 이 그 부동산 시장만 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어요. 이런 거죠. 5억짜리 집이 10억 되면은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좀 그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될 거고 또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가를 예측한다면 적어도 저는 뭐 지역마다 물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0%, 15%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15%나 10% 또는 20% 내려간다면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모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또 토론자고 했었는데 20% 정도만 내려간다면요 금융기가 이제 파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의 대출이 또는 뭐 전세가 7, 8억 정도 된다 그러면 깡통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것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깡통이지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 80%만 가도 깡통이에요. 이거는 한번 경매가 들어가면 유찰되는 금액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적어도 이 10% 이상 한 15나 20%까지 떨어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경착륙이 된다면 정부는 아마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물건별로 지역별로는 다릅니다. 분명히. 너무 많이 오른 데는 하락폭이 클 거예요. 제가 어느 방송에도 그 얘기했지만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올랐고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투기 과열 중에서 해제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분양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청약 경쟁률 1등입니다. 이걸 풀어놓으면 금리나 청약 이 분양권 전매가 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빠지는 이유는 지역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금년 연말까지 한 1% 정도 이내에서 빠질 거고요. 지금 빠지는 거는 0.13, 0.3, 0.5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가서 빠진다면 역시 또 한 1, 2%라면 전반적으로 한 3% 내지 4% 정도 평균적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역별로 물건별로 다르다. 자, 우리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송승현 대표님이 예측했던 네. 퍼센테이지보다는 작습니다. 네. 예, 우리 시세 분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실무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1주택자께서 1주택자를 소유한 주택 소유자가 현재의 시장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집은 모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인데 과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빠질 거니까 내 주택을 매도를 하고 전월세로 가 있다가 그 아파트가 가격이 저점에 어느 정도 이루었을 때 매수하는 게 옳겠느냐는 어떤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그 내용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위기에서 그 어떤 그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은 그렇게 자산 운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 거래 비용이라는 게 상당 부분 발생하거든요. 뭐 중개비라든지 취득 비용이라든지 뭐 양도한 금액들. 그래서 뭐 그 주택을 이전하는 데 있어 주거 이전을 하는 데서 거래 비용들이 상당히 높아진 가격에서 지금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리고 주택을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시장으로 간다라는 거는 다시 또 주택을 매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갖출 수도 있거든요. 지금 대출에 대한 규모 축소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재반 비용들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뭐 실제 상황에서는 뭐 이사를 다니시는 것보다 지금 갖고 있는 주택을 보유를 하고 대신 지금 뭐 앞에 이제 앞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주택을 보유하는 거에 대한 그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그렇죠. 정책적인 디자인 자체가 지금 1주택자 중심으로 디자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 환경에서 굉장한 이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이점을 버리고 뭐 크게 이점이 없는 무주택으로 가는 것은 좋은 방향은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신 특히 1주택자가 많이 궁금해하신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좀 여쭤봤고요. 자, 우리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송승현 대표께서 이제 세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고 그리고 주택수 기준이 아닌 가액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주택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논란까지 있고요. 정부가 내세운 세제 정상화로 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얘기도 시장에서 들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나왔는지 우리 평론가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시장에서 요구했던 바가 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좀 들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기존 주택수에서 이제는 가액 기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중과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겠죠. 실제 세율을 지금 본다 그러면은 이제 3억 원, 과표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 같은 경우는 중과가 되고 있죠. 곱하기 2입니다. 일반보다. 해서 1.2%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은 0.5%.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율 면에서 굉장히
인하폭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본 공제 금액도 이제 상향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같은 경우에 현행은 6억입니다. 근데 이제 개정안에 보면은 이게 9억 원으로 돼 있고요. 또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억 원, 2022년도 특례로 적용해서 3억 원 더 특별 공제돼서 14억까지 사실 이제는 되는데 이게 개정안에 되면 이제 12억, 그러니까 11억에서 12억으로 오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제 한도가 더 커지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종부세 같은 경우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나왔던 세제 개편안, 뭐 종부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도 일단 정부안을 본다 그러면 어차피 국회에서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가 한번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굉장히 그 그러니까 과감하게 사실 이번에 정부안이 나왔다고 좀 평가를 해보겠고,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종부세에 대한 이런 세제 개편안이 굉장히 과감하게 정부안이 발표됐다. 과연 뭐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은 큰 폭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부동산 시장에 저는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거다. 라고 심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특히 다주택자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굉장히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평론가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훑어주셨고요. 자, 6.21 대책 이후에 7월 21일 날 세제 개편안, 매년 하고 있는 2022년도 세제 개편안이 나왔어요. 지금 뭐 감세 정책이다, 세제 정상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송 대표님은 감세 정책입니까? 세제 정상화입니까? 이것은 뭐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감면액을 본다라면 감세 정책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액을 공시가격 30억으로 했을 때 다주택자가 7천만 원대에서 1,400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감면액 같은 경우는 1주택자로 봤을 때는 한 10배 정도의 감면액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그 감면 혜택이 컸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감세 정책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게 정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경우는 재원 조달 목적이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참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지금 그 뭐 얘기들 들어보면은 결국은 이 세금 가지고 어떤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규제를 하는 게 거래 규제가 있고, 또 조세를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게 있고, 또 금융적인 규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세금에 대한 그 규제가 심리적인 뭐 압박감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그 민원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 네.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몇 년간의 급격한 조세에 대한 그 세율 인상을 봤을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한 그 변화가 있는 것처럼 더 체감을 뭐 기저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크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감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뭐 대다수 뭐 시민들이라든지 뭐 전문가분들께서도 이 정도 그 개편안이라면 현실적으로 좀 통과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런 어떤 감세에 대한 그 폭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도 매물을 그 접수를 받는 그 프롭테크 업체에서도 보니까 한 매물에 대한 비중이 한 3%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뭐 보유에 대한 세금이 낮춰지면은 아무래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뭐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여기서 이제 핵심이 좀 들어가는데요, 네. 교수님. 자, 6월 21일 6.11 대책 때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시켜줬습니다. 네. 근데 한 달 만에 나온 정책 중에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뭐 아까 내놓은 1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배 정도였고요. 자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70-80% 정도를 감세해주는 정책이 나왔는데, 과연 그러면 이 정부가 공급 물량이 부족한 걸 알면서 민간 물량을 끌어들 수 있는 정책에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그 양도세 1년간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그 한시 면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지난 2000년도 5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은 그 뒤로는 자료를 발표를 안 했는데요. 4년도는 8년짜리 임대주택 등록을 한 가구 수가 160만 6천 가구였어요.
올해 이제 한 22만 9천 가구가 또 나옵니다. 물론 이제 160만 가구 정도는 전부 비아파트분이 한 70% 정도 되고요. 또 이 양도세, 중과세, 한시 면제는 이 사람들 하나도 못 받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임대사업자끼리만 거래할 수 있고요. 거래할 수가 없는데 임대사업자뿐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235만 명 정도 돼요. 나머지 정부의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은 이제 혜택을 받겠죠. 그래서 사실 그거로 인해서 매물이 많이 출시될 거라고는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 많지 않다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를 생각보다 이 주택수를 없애면서 완화시킨 것은 물론 이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또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사실 규제 완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은 뭐였냐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었어요. 지금도 재산세는 이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주는데 이 보유세는 자산세는 누진과세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1%에게 물리는 부유세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 주택 소유자들만 따지면 한 6.8% 정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의 수를 빼고 금액으로 간 거는 좀 과하지 않았나. 저도 참여하진 않았지만 저도 이런 방송이나 글을 많이 썼는데 최소한의 다주택자의 기준을 설정해서 1가구 2주택은 빼더라도 1가구 3주택이 다주택자라면 그것도 감안해서 좀 했으면 좋은데 일단은 여야가 합의해야 되니까 통과될 가능성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액을 부과 금액을 많이 낮춘 요율을 많이 낮춘 거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가구 1주택자나 2주택자가 사용하는 주택들이 10억이 20억 됐다고 소득이 늘은 건 아니거든요. 이건 자본이득이거든요. 자본이득이 늘어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세금 내는 거는 결국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산세를 누진 것에 하면서 이거는 사실 보통세로 전환해야지 맞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엇박자르기보다는 나누는 공약을 이행하면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 규제 완화해야 시장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내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의 어떤 우려점을 봐서 이거 상승 장소에서 내놓으면 난리가 나죠. 이거.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송 대표님. 자, 종부세에 대한 중과가 폐지됐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 중과배 양도세에 대한 건 없습니다. 엇박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과연 어차피 연례 행상처럼 7월달, 7, 8월달에 매년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옵니다. 네. 과연 이 시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감액 기준이 14억이에요. 네. 11억에서 3억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굳이 이 종부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폐지 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돼가지고 개편으로 나올 필요가 있었는지 기조의 지금 어떤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전체적으로 헷갈리게 좀 만든 게 아닌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게 정권에 따라서 철학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세에 대한 철학들이. 그러니까 어떤 조세를 해서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리는 그런 쪽이냐, 아니면은 이런 감세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는 진보적인 정권이라든지 보수적인 정권 이거에서 좀 차별화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어떤 이런 경제 활성화라든지 민간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후보자가 당선이 됐는데 그런 철학하고 맞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시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세금이라는 거 자체가 글쎄요, 시장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이런 세금이 어떤 산업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택 거래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부세가 완화가 되면은 지금 가뜩이나 거래 가뭄이 일어나고 있고 매물이 부족하다라는 인식들이 최근에 늘긴 했지만 작년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종부세를 이렇게 또 과감하게 낮춰준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매물 출회가 가능하겠냐라는 것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선진국 반열에 도달을 한 국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거든요. 거래에 대한 비중은 낮춰주고 어떤 보유에 대한 그 세금을 올려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후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정 철학이 좀 담겨져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가장 큰 거는 이런 철학은 담겨져 있겠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회에 통과할지는 뭐 기대를 하는 게 조금 어렵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 세 분 패널께서도 개편안에 대해서 일단 종부세 다주택자의 중과 폐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국회 통과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 좀 전망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그렇잖아요. 그 제시할 때 제시해야 그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협상이 되죠. 그래서 아마 다주택자에 대한 개념 그걸 좀 정리할 것 같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기본 공제가 6억에서 9억으로 이제 2023년부터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과도 지금 11억에서 12억으로 바뀌고 올해는 14억까지 이제 합니다. 이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을 그 정부는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물릴 때 9억으로 했잖아요. 일가구 주택에 대해서. 그러면서 15억은 또 대출이 안 되고. 이거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가구 1주택 비과세도 12억이고. 그래서 이 원희룡 장관이 이제 취임했으니까 그 뭐 한 달, 두 달 됐죠? 그래서 이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서 세금에도 그렇고 대출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 국민들이 이렇게 바로 와닿아서 그래 그 정도 이상이면 뭐 세금 물고 고가주택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대출 15억 이상의 대출도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그러면 DSR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리도 금리지만은 DSR 규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 각종 보도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자가 10년 내에 최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더 멀어지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제의 양면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 이제는 대출 한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LTV 상한을 이제 80%로 늘려주겠다. 이거는 뭐 공약에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실제 이제 정부가 진행을 했죠. 그래서 완화하고 있고요. 특히 4억 원이었던 대출 한도도 이제 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 하시면은 소득, 지역, 주택 무관하게 이거는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주택 구매 욕구를 좀 상승을 시켜도 사실 실질적으로 구매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아파트 가격을 본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한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15억 원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강북권 14개 자치구는 10억 원이 이미 넘어섰거든요. 아무리 생애 최초 6억 원까지 대출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이제 차주들이 실제적으로 실질 구매자들이 다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소득이 받쳐주겠냐는 거겠죠. 특히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청년층, 그다음에 처음 이제는 사회생활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과연 그만한 소득이 있어서 과연 그만한 금액을 과연 가지고 와서 자기 자금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의아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DSR 규제가 동시에 풀리지 않는 이상은 사실 왜냐하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소득이 낮습니다. DSR이 있는 한 사실 굉장히 불리한 입장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소득을 아무리 감안한다 하더라도 DSR 규제가 묶여있는 한은 사실 이렇게 생애 최초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LTV를 사실 실구매로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양면 규제의 양면에서 실수요로 넘어가기 쉽지가 않다라고 네. 하는 말씀하셨고요. 가격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을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뭐 대출로 어떤 디딤돌을 마련해 주는 방식이 있고요. 집값을 끌어내려서 오히려 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마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 방향은 집값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집값을 최근 들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라든지 뭐 매수 우위 지수나 이런 것들을 봐도 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시장 환경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집값이 그 대출 가지고 계속적으로 쌓아 올렸어요. 거기에다가 전세 같은 경우도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금을 밀어 올리고 이 전세자금 대출에 밀어 올린 그 대출 비용을 가지고 또 이제 매매 시장에 있는 그 자금까지도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 정도의 지금 월세 그 계약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전세자금 대출, 그 전세 대출을 많이 활용하지 않은 이런 시기에 DSR이라든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의 규모를 조금씩 수요가 좀 적을 때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건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아까 DSR에 대한 그 규제 완화 뭐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서 뭐 많은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종부세라든지 보유에 대한 세금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듯이 이 금융 같은 경우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름 어떤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으면 DSR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도입을 하려고 했었다가 또 2018년 이후에도 다시 또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코로나 위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지금 도입을 못하고. 그래서 집값을 계속 이런 가계부채라든지 위험도가 있을 때 DSR을 들어오는 게 조금 뭐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어도 들어오는 게 좀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금 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는 그 지역들을 보면 수도권들이라든지 근로자는 비근로자 또는 월세를 지금 충당하고 있는 그러신 분들이 그 상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 봤을 때는 역시나 이 대출을 계속적으로 해줘가면서 집을 사는 것들, 뭐 물론 4억이라는 금액, 뭐 6억이라는 금액 이 캡은 좀 씌워놓긴 했지만 그래도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나서 하는 것이 대출을 끌어들여서 뭐 장기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보다 이점이 좀 더 많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 지금 우리 두 전문가께서는 이제 대출제도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 정부의 대출 규제, 대출 완화 정책 등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올바르다고 좀 보시나요? 한마디로 지금 대출 규제 완화한다고 집을 사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예전에 한 4, 5억 가던 주택이 지금 7, 8억, 10억 됐어요. 당시에는 1, 2억 대출을 받아서 샀잖아요. 지금은 3, 4억 대출을 받아야 돼서 금액도 많이 받아야 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소득은 뭐 얼마 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렇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에게 그 DSR을 좀 완화해 준 거는 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집을 살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을 거고 분양 시장에서는 이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 분양 시장은 일반 그 시장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이 분양 시장의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7, 8억 정도 분양하면 뭐 5억, 6억까지 되거든요, 이게. 그런 시장에서 여기 적용이 가능하고요. 일반 매수 시장에서는 뭐 이것보다도 오히려 대출을 끼는 것보다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는 게 더 오히려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그 DSR 규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LTV를 아무리 낮춰줘도 DSR로 규제하게 되면 대출을 못 받는 대신에 그래서 미래소득까지 따져서 45년 모기지까지 내놓는 이유가 이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 거 아닌가. 문제는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 전에 그 변동금리로 매입했던 연끌이 문제입니다.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거기 깡통이 될 수도 있고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무리하게 대출을 한 사람들은 정부가 이제 빨리 또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려고 4% 이자를 또 내놨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시장을 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니까. 우리 그 전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실 때 하반기에 폭락장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폭락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 뭐 청약도 있고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아니면 관망자세로 가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청약 시장은 그 주변 시세와 따져봐가지고 높지 않다면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제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지역이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보다 높을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주변에 그 발품을 팔아서 좀 시세를 알아보고 좀 낮은 가격이라 그러면 들어가도 좋은데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급매물을 사더라도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전제라면 그 급매물이 시간이 지나면 높은 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매물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관망세로 연말까지 보는 게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는 청약 시장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시세를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죠. 고분양가가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뭐 공공주택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7, 80%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시장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급매물은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일반 매물은 그렇죠. 그렇게 뭐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송 대표님은 실수요자 실수요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장 분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고 실수요자가 뭐 무주택자도 있고 1주택자도 있을 수 있겠죠. 저도 그 교수님 의견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는 거 1순위는 청약통장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2순위는 급매물 위주로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청약시장 안에서는 결국 뭐 사전 청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그 구성들
삼기 신도시의 구성 자체가 뭐 교육이라든지 뭐 교통, 그다음에 산업 이런 것들이 뭐 1, 2기 신도시보다 상당 부분 많이 보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를 하고 뭐 자녀를 뭐 그 키우는 그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뭐 이런 쪽으로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 2주택을 좀 활용을 하면서 주택을 마련을 하는 게 좋긴 한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에 또 비례를 해서 뭐 취득이라든지 중개 수수료라든지 또 면적에 따라서 또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주 이동을 할 때 아무래도 뭐 거주를 상당히 많이 예전에 평수를 넓혀가는 게 유리한 그런 시장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역시나 선호도가 높은 뭐 84나 85제곱미터가 가장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 집 마련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고 해도 뭐 가격이 좀 조정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뭐 약간의 뭐 중형 평수 이상 정도는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부채 비율을 상당 부분 좀 축소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자산에 대해서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규모 같은 것들을 상당 부분 좀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이어트 하는 시기 때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매물 뭐 이런 것들 나올 때는 서로 이분들도 자산 규모를 줄이면서 보유에 대한 세금을 좀 축소를 하는 그런 시장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 같은 경우도 그런 좀 저렴한 매물들을 해서 내 집 마련하는 뭐 이런 방향이 좋지 않겠나 송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무주택, 1주택자, 다주택자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평론가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하반기 시장, 네. 시장 분위기, 그 실수요자들이 생각하는 분위기와 지금 이제 하반기에 나올 첫 번째 대책이 공급 대책입니다. 네네. 그 내용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그 KB부동산 가격 전망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 4,000개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동산 시장 이게 물어본 거거든요. 100 이하면은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하락할 것이다. 좋지 않다라고 이제 답변은 한 거겠죠. 근데 지금 전국의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6월 달 같은 경우는 82였는데 7월 달 들어서 74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실전 필드에서 가장 앞서 있는 분들이거든요. 바로 이제는 시장과 맞닿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차세로 가는 분위기는 확실히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매매 지수도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만약에 제가 실수요자라면 이게 무주택자 실수요자라면 전 지금이라도 뭐 늦지 않았다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실제 물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출 한도를 먼저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상환 계획도 물론 철저하게 짜셔야 되겠죠. 실제 이제는 부동산의 역사를 본다 그러면 이제는 가격이 하락하고 나서 반등할 때 들어가게 되면 실제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뭐 실수요자고 내가 주택이 없다, 무주택자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급매물 중심으로 알아보는 것도 사실 뭐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에서 무주택자는 지금이라도 네네. 라는 어떤 의견을 좀 주셨고요. 그리고 공급적인 그렇죠. 아까 공급 대책에서 우리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고 네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우리 교수님의 공급 정책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까가 먼저 듣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 지금 정부가 이제는 국토부에서 이제는 업무 보고를 했을 때 이제는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꾸려가겠다라고 업무 보고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 업무 보고 때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제는 그 공급 중심이 들어가는데 공급이 이제는 시장과 먼 공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장에서 원했던 공급 한마디로 이제 GTX 역세권 안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한 상권이 어느 정도 확보된 3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업무지구가 같이 형성된 이런 공급 중심으로 가겠다는 게 아마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는 공공이 아니라 이제 민간 중심으로 공급을 늘려나가겠다 이런 것도 이제 업무 보고에 포함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화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한 가장 눈에 띈 게 이제는 통합심의 확대 부분입니다. 이거를 지금 공급을 빠르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신통계획의 이제 전국 어떤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통합심의 확대를 통해서 이제는 한 4년 걸릴 거 한 3년, 2년으로 줄어들겠다는 거.
이런 보관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더 늘려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조가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을 이런 어떤 거래세라든지 보유세를 다 내려주는 이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의 뭐 공급이 위축이 되고 아니면은 뭐 집값이 하락될 분위기이다 보니까 내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뒤로 밀어놔야지 이런 것보다는 실제 내 소득과 또한 내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보시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저는 뭐 충분히 좋은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서 지금 다음에 나올 정책이 공급 대책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3분기에 주택 공급 계획을 구체화한다고 지금 정부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하반기 추가 대책과 함께 공급 대책을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그게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지금 뭐 대책이 나온다는 건 밑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급을 하겠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뭐 차차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정책에 대한 그 체계성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게 어떤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나 이런 그 절차들이 있거든요. 절차에 대한 그 속도를 낮출 수 있게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뭐 조금 그 통합적인 그 과정들 뭐 이런 것들로 좀 축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또 규제를 좀 풀어주는 게 되겠죠. 뭐 토지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뭐 시장 환경에 맞춰서 좀 때로는 과감하게 또 풀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수급에 대한 불균형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도 주택에 대한 질을 올릴 수 있는 이 방향으로 밑그림을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물량들이 이런 계속 우리가 신규 공급에 대한 그림은 그려졌는데 재고주택 시장 안에서도 다주택 중과 유예 이후로 한 5만 개 이상 정도 매물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공급은 그 양도세 유예 때 나오지 않았나. 가장 빠른 매물. 그렇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공급 대안은 이게 됐고 그 다음으로는 뭐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교수님 많이 제가 파고들진 않겠습니다. 3분기 이제 250만 호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 정책 발표가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 예정입니까? 일단 발표는 뭐 8월 중순에 하기로 했는데 그 이전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규제 완화가 좀 나올 거고요. 또 주택 공급 250만 호 플러스 알파는 계획대로 추진될 겁니다. 단지 이제 그 250만 호 중에서 우리 송 대표 얘기한 대로 3기 신도시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바뀔 가능성인데 그 세대수를 좀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도심 복합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문정부가 출범할 때 78곳을 선정하려고 신청했는데 41곳이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8군데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그 도심 복합 건물 문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내용 중에는 도심지보다는 외곽지가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도심지는 수용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수용 방식이 쉽지도 않고요. 면적이 적어도 5만 평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쉽지 않아서 신도시 아마 그렇게 만들지 않겠나.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는 규제 완화가 아마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의 안전진단이나 또는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좀 획기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뭐 같이 발표할지 이후에 발표할지 모르지만 조만간 그것도 발표할 거고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 규제 완화가 공급 혁신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좀 갈 것 같고요. 신적 통합 계획도 이 서울시나 국토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환경 영향 평가만 해도 환경부가 되거든요. 또 그 학교 이거 용지 부담금 같은 경우는 또 교육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벽을 허무는 부처 간의 협의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진행되면 공급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한데 경기 상황이 이제 점점 나빠진다 그러면 민간이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양이 그 1년에 한 10만 가구에서 15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규제 완화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 자율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공공은 이럴 때 이제 좀 더 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또 이거를 그 상생할 수 있는 이제 복합건물을 더 늘리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진할 거라고 보여져요. 단지 경기가 많이 나빠진다면 아마 경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 공급이 있지 않겠나. 중요한 것은 또 분명한 것은 250만 원 주택 공급의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향후에 그 1억까지 갈지도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가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250만 원의 내용은 다 담겨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더 이상은 제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자,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 교수님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 상황부터 주택 공급 계획 내용까지 한번 훑어봤는데요. 자, 우리가 방송 전에 제가 요청해드린 내용들을 지금 일단 올려놓으셨는데, 일단 하반기 시장을 한마디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대부분이 양극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왜 양극화라고 이제는 기존에는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제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되면서 사실 이제 다주택자 중심으로 이제 매물을 팔고,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 지역이죠. 이런 데는 팔고 똘똘한 한 채 로 이제는 사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제 더 심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강남 중심으로 가격은 더 높아지게 되고 이제 수도권 외곽은 떨어지게 되는, 이러면서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에 탁 튀어나왔어요. 나오면서 이제 종부세에 대한 중과 세율을 이제 없애겠다. 그러면서 이제 페널티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뭐 기존 틀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그러면 팔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는 보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이제 양극화는 키워드는 이제 끝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의 어떤 키워드가 더 맞지 않나. 그 뜻은 뭐냐면 과거의 부동산 시장이 사실 비정상이었거든요. 영끌, 말 그대로 소득이 안 되는데 내가 뒷받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서 비트를 했던, 영끌을 했던 비정상적인 사실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시장의 정상화로, 말 그대로 시장의 수요가 공급에 만나서 가격이 형성되는 이러한 정상화로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잡아봤습니다. 비정상에서 정상화로. 네. 정상화가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우리 송 대표님은 거래 가뭄. 네. 2006년도 거래량 측정 이후에 네. 최저치라고 지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런 거래가 그 경제 위기가 있었던 IMF 이후보다도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거래 가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7, 8월이 원래 장마 시즌인데 이런 거래 가뭄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이유로 보면은 뭐 금리에 대한 그 인상 추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IMF에서도 경제 전망 그 수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2.5%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또 소비자 심리 지수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주택을 구매를 하려는 그 욕구가 상당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택을 구매를 만약에 하고 싶다라는 그 소비 심리가 있다라고 해도 뭐 DSR이라는 새로운 또 금융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런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거래량이 뭐 예년 뭐 동년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이런 거래 가뭄이 올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해는 거래 가뭄은 지속될 것이다. 네, 라고 판단하셨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하락, 거래 절벽, 거래 가뭄과 거래 절벽은 느낌은 비슷하지만 좀 더 강한 느낌이 네. 하락, 아예 방점을 찍어주실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직선적으로 적은 이유는 금리 인상에 따르는 부담감 때문에 대기 수요로 나오면서 거래가 안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2.25포인트의 금리가 8월 달과 10월 달, 11월 달 세 번의 기회가 또 있습니다. 미국이 빅스텝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한 번쯤 더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자 부담 때문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겠나. 하락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거래 절벽은 지난 6월 달에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실거래가를 보면은 907가구가 거래됐어요. 근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71가구입니다.
거의 10분의 1도 더 줄었죠. 이런 현상은 아마도 비수기철이긴 하지만은 8월 달, 9월 달에 가면서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키워드는 올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하락이 이어지는 거래 절벽이 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락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의 그 하반기 키워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아주 귀한 말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월간 부동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을 전해주신 권대중 교수님, 송승현 대표님, 권혁준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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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와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발표로 한 치 앞도 가늠이 안 되는 부동산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올해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집을 사려는 사람도 집을 팔려는 사람도 모두가 예의주시하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동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